우리에게 핵잠수함이 필요하다. 전공법을 했어요. 네, 이거는 중국한테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쪽으로는 실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고도의 협상술이었을 수도 있겠다. 해외 국감에 가서도 중국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느냐 또는 변수가 될 수 있느냐. 미국이 의존하는 건 다 아는 건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는 것을 계속 지금 계산하는 건데 일본도 나가 떨어졌고 EU도 나가 떨어졌는데 우리 버텼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도나 브라질처럼 대든 것도 아니고 EU나 일본처럼 항복한 것도 아니고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덜 뺏기는 게 다른 나라한테 하나의 모범처럼 작동합니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긴급 인터뷰 시간으로 여러분 뵙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긴장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극적인 타결을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이 타결의 막전막후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진행이 될지에 대한 얘기를 전문가를 모실 텐데 국립외교원 원장을 지내셨고요. 한미 관계에 관해서 다각도로 매우 깊은 연구를 해오셨던 학자분이셨죠.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맨날 김 교수님, 김 박사님 하다가 네, 원장, 교수, 의원 번갈아가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를 하시면서도 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 또 스터디를 하고 계신데 자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대로 하면 굉장히 터프한 협상을 마감을 하고 어쨌든 타결이 됐습니다. 먼저 총평을 좀 부탁드릴까요? 뭐 불확실성이 제거됐으니까 계속 미뤘고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제가 늘 얘기를 했지만 미국이 지금 동맹국가 우방국의 팔을 비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타겟이 딱 세 개로 나눌 수 있으면 EU, 일본, 한국인데 같이 스크럼을 짜고 사실은 공조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좀 더 효과가 있었을 텐데 예. 사실 우리만 마지막까지 버티는 거였거든요. 물론 네. 다른 나라들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혼자 이렇게 싸우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어서 그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이 트럼프가 저렇게 비합리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순간에 노멀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네. 사실은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 덜 뺏긴 거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나 그게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주의 상황을 생각하면 네. 선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걱정은 이런 거 아니었나요? 네. 일본은 극적인 타결이 아니라 그냥 낙관적인 타결을 한 네. 상황에서 굉장히 파티 분위기였는데 네. 한국의 김해국제공항에 내리는 트럼프의 얼굴도 그닥 밝아 보이지 않았고 영접을 하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도 그닥 웃음기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야 이거 에이펙 정상회의로 마련된 절호의 찬스를 그냥 실기해버리면 야 이거 연말까지 공전 또 내년 초까지 공전되면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굉장히 악영향일 수 있다는 걱정을 국민들이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극적인 타결이라고 할 만하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회의 직후에까지 타결의 얘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 상황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예. 심지어 어마어마하게 준비한 금관을 보고도 사실 그냥 뷰티풀이란 말밖에 안 했습니다. 예. 트럼프의 이 과장된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최고의 훈장과 예. 그 금관. 예. 예. 다 줬는데 별로 감흥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예. 좋게 생각하면 이것도 반전을 노려서 짜잔하고 싶었던 건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특히 그렇게 확대 회의를 딱 1시간 87분 했거든요. 예. 그 안에 이런 문안이 나온다. 예. 저는 어제 이제 중계를 계속하면서 다른 방송사와 했었는데 이거 양쪽이 같이 공동선언문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네. 결국 우리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는 거면 예. 그럼 뭔가 우리한테 설명하는 포장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저는 지금 나온 결과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 정도 결과를 예상 못했습니다. 오히려 네. 트럼프의 어떤 약속 네. 몇 가지만 남기고 오히려 또 안보 문제가 앞에 대통령이 모두 말씀해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안보나 국방비는 좀 잘 되고 있으니 이거는 발표를 하고 경제를 뒤에 숨기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동안은. 근데 그 말씀하셨지만 사실
두 정상의 첫 번째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 첫 번째 발언에 전혀 예상 밖의 발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환영사가 일부 있었고 바로 네. 우리에게 핵잠수함이 필요하다. 그 연료를 그 얘기는 우리한테 뭐 철이라든지 뭐 이런 류의 어쨌든 핵잠수함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공법을 했어요. 네. 야 저걸 던지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관세 협상은 이미 물 건너 갔나 이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본 게 중국을 직접 거명을 네. 했거든요. 그건 이 만약에 합의된 이 발언이 아니었다면 네. 트럼프 대통령의 정말 우표를 찌른 발언일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네. 했는데 네. 그게 어쩌면 극적인 타결에 네. 실마리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는 것 그럴 수 같아요. 있는데 그 당시엔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예. 가난하지만 싸나운 이웃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예. 그게 북한을 지칭하는 건데 예. 그때도 이제 향후에 나온 게 이제 실언이란 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앞부분 핵잠수함 이 부분은 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재명까지 이게 예.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예. 또 일종의 야당에서의 핵무장에 대한 반대급부 일종의 대응 제안이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은 이해가 가요. 예. 그리고 오히려 오해 없기를 바란다. 우리가 예. 이걸 무장하려는 게 아니다까지는 이해가 갔는데 예. 북한까지도 괜찮은데 중국을 추적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얘기한 근데 거는 바로 다음 날 시진핑과의 네. 한중 정상회담이 예. 있단 말이죠. 예, 그것 때문에 예. 만약에 그리고 뭐 한미일 외교장관을 왜 여기서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우리가 거꾸로 이 대통령을 북빙 방문을 북경에 불러가지고 예. 한미를 북중론을 한다든지 예. 이런 것과 비슷하잖아요. 그런 모양새죠. 모양새. 그렇죠. 예. 또 국빈이란 말이에요. 저는 예. 뭐 사실 동시에 두 사람을 국빈하는 것도 처음 보는 일이긴 예. 한데 그리고 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문제가 큰 문제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헤그세스라든지 루비오 같은 사람들은 트럼프와는 달리 계속 한국한테 압박하는 게 뭐냐면 중국 지키는 공동정선에 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엔에 미국에 갔을 때도 한미일 외교장관이 대만 문제를 막 때렸단 말이에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핵잠수함이 중국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는 예. 뭐 루비오와 헤그세스는 너무 좋아할 일이지만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중국한테는 엄청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한쪽으로는 실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 이게 고도의 협상술이었을 수도 있겠다. 예. 그런데 예. 아마 중국한테는 실현이라고 얘기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수습을 하는 그런 네, 모습도 좀 수습해야 될 있는 것 겁니다. 같은데, 네. 근데 뭐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국가 지도자, 특별히 이재명 대통령 같이 어떻게 보면 일이라는 거에 되게 익숙한 그 대통령이 욱하는 마음으로 그걸 했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참모진들과의 협의가 있었을 뿐 아마 그렇게 우발적인 걸로 포장한 거 아닌가라는 그걸 모두 발언해서 그걸 한다는 건 실언은 아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굉장히 큰 승부수를 그 핵 문제 증국을 직접 언급하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지 않습니까?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군사적으로. 뭐 뒤에 마크 얘기가 나오겠죠. 정말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 막전 마크의 얘기가 네. 이렇게 저렇게 유비통신을 통해서 알려지겠습니다만 참 드라마틱한 그런 협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손익계 선수를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좀 덜 손해 본 거다라는 평가를 하셨잖아요. 일본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일본과 보면 완전히 선방이죠. 그죠? 일본은 거의 저는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것 같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다카이치는 말도 바꿨습니다. 총리가 되기 전에는 이거 잘못됐다. 예. 그때 잘못됐다고 했던 기자의 질문이 뭐였냐면 예. 한국은 저렇게 버티는데 예. 왜 우리는 저렇게 쉽게 했느냐였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도 한국처럼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5%만 현금을 준다는 그렇죠. 그게 일본에서 크게 예. 여론화됐기 때문에 예. 그래 했는데 지금 그것보다 그때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본 쪽으로서는 나쁜 조건으로 다 사인을 한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나쁜 조건이건 간에 과연 저게 협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그냥 일단 사인하고 보자. 전체적으로 대략적인 거에 대해서 5,500억 달러에 대해서 한다. 네. 해라.
그거 위에 우리처럼 이렇게 강론으로 들어가서 예.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이걸 우리가 좀 봐야 하는데요. 예,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갔잖아요. 예, 거기에서 다른 얘기도 했지만 에헤. 셔틀 외교를 했지만 일본의 협상을 어떻게 하는가를 배우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시바가 하고 왔을 때 이시바는 예, 먼저 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사인을 했고 예. 트럼프가 오히려 액수 쫙쫙 지우고 올렸고 예, 그때 나왔던 언론이 평가 뭐였냐면 미국이 갑자기 일본이 이렇게 사인해 놓고 제대로 지키는지 분기별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90일 안에 예를 들어서 현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안 한다든지 하면 그게 조금 이상하거든요. 일본이 저렇게 좋은 조건으로 사인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제가 이제 전해 들은 바는 결국 러터닉이 지금 트럼프 정부에는 루비오, 러터닉, 헤그세스, 그다음에 뭐 아이스 예. 이런 이민국 이런 사람들이 숫자를 가지고 트럼프한테 경쟁하는 구조. 경쟁적 충성을 네.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숫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허, 5,500불, 3,500불. 어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일본의 이시바와 가까이 있는 국회의원한테 들었는데요. 러터닉이 사인해. 이거 사실 가면서 허지부지 해도 돼. 이게 거기에서 덫에 빠진 겁니다. 사실은 일본이. 그걸 했거든요. 그걸 알고 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똑같이 러터닉과 한국에는 안 알려져 있는데 따로 두 사람이 협상을 했습니다. 다른 방에서. 그래서 러터닉이 아예 일본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압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서 버틴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다음 그 기자회견 때 뭐라 그러셨냐면 한국은 그렇게 이면 합의를 하면 탄핵당한다. 그게 이면 합의라는 말이 되게 사람들이 왜 나왔지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일본식 합의를 종용했던 러터닉이었고 이 사람이 또 CEO잖아요. 헤지펀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예. 나오고 능숙한 사람이 있죠. 트럼프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람입니다. 막 과장된 몸짓하고 우리 이민국 체포됐을 때 합법적인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덫에 빠졌고 한국은 덫에 빠지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그 버티는 그거는 평가를 해줘야 된다. 이제 결국은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받을까? 네네. 여론이 뭐 글쎄 몇 대 몇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대체로 보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선방했다. 예. 물론 미국의 특히 트럼프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완승을 한다? 그 구도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덜 뺏기느냐. 네. 이건 없던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차감해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옆나라 일본과의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우리 협상단이 의미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터프한 니고시에이터라고. 그런 말 잘 안 하지 않아요. 원래. 똑같은 말 언제 했었냐면요. 2018년 19년 때 예. 한국이 북한하고 연결시켰을 때 우리 특사단. 예. 그래서 북한하고 했을 때에 그 우리 보고 터프하다고 계속 뒤에 얘기합니다. 자주 얘기했습니다. 회고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그때도 한국이 큰 역할을 했었던 거거든요. 적어도 이제 북한을 끌어내는 데는 막 그런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조금 아쉬웠던 대목은 트럼프가 끝까지 성의를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김정은한테. 예. 나 여기 한국 더 있을 수도 있다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예. 거기다 대놓고 쏴버렸죠 또. 예. 그리고 어쨌든 회동이든 회담이든 하려면 외교 담당 그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최선희 또 푸틴한테 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냉담한 반응을 받은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쪽 워낙 그쪽 전문가시니까. 예. 일단 애초에 회담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회담이라는 아젠다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 북한을 간다면 가서 선발대가 가야 하고 이런 게 예.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도 이동을 해야죠. 중국까지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불가능했고 근데 이게 될 수도 있다. 소위 말하는 조우 회동은 예. 가능했었어요. 그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은 2019년 6월에 이메일로 32시간인가 35시간 전에 북한의 반응이 온 겁니다. 그걸 생각해서
그렇다면 애초에 원산은 불가능한 얘기였고요. 음. 결국 한국에 왔다가 도보로 북한 쪽으로 넘어가는. 네. 그때는 남쪽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게 3차죠. 3차죠. 6월입니다. 네, 그게 그렇죠. 이제 이메일 네. 회동이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네. 트럼프가 그때를 생각한 거고 마지막까지 김정은한테 뭐라 했냐면 내 지금 가까이 와 있는 거 아니까 언제든지 열려 있다. 나는 가겠다. 거의 이렇게 일방적인 사랑을 보이고 저는 거의 스토커처럼 그만큼 기묘하다는 한 얘기죠. 기묘했죠. 북한의 김정은과의 그렇습니다. 뭔가가. 예.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끝까지 고민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동이라면 최선희가 가고 안 가고는 결정적 요소는 아닙니다. 그렇죠. 회동이니까. 회동이니까. 네. 그리고 순항 미사일도 매우 정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해에서 때렸거든요. 그리고 탄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해에서 이 경준 이쪽은 아무래도 회의가 되고 있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것도 계산된 거라고 네.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결정적으로 차버린 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이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트럼프의 의도를 뻔히 알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못하는 걸 해내고 그 이벤트 자체가 트럼프한테 주는 전시 효과가 네. 어마어마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맞춰줄까? 지금 나가는 게 자기한테 이익일까? 저는 그 부분에서 마지막에 이번에 안 나가고 몸값을 올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내년에 저는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불발이 됐죠. 사실 몸값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 나왔던 게 천안문 막루에 네. 시진핑을 중심으로 푸틴과 김정은이 양옆에 있었거든요. 네, 저 거기 사실 갔었습니다. 원래는 안 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근데 거기 굳이 갔다는 거는 그렇죠.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 예. 옛날처럼 불러놓고 저 하노이까지 내가 그 며칠을 걸려서 갔는데 아무것도 안 했지. 예. 반성해야 될 걸. 예. 나 그렇게 싸구려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도요. 음. 2018년에 북한하고 지금 막 7년 전하고 북한의 몸값은 천냥지차입니다. 어떻게 변한 겁니까? 왜냐하면 일단 예. 소위 말하는 모두가 비핵화를 얘기하지만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모든 사람 다 알고 다 있어요. 알게 됐죠. 오히려 비핵화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거예요. 북한은 이미 핵무장 국가예요. 그다음에 엄청나게 다종화되고 다양화됐습니다. 네. 단거리부터 중거리, 장거리까지 거의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그러면 이건 안 된다고 보는 거고. 그럼 협상할 그게 굉장히 많은 거고. 그 당시에는 예. 사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 관계가 다 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북한이 미국을 갈려고 할 때 오히려 새치기를 해가지고 시진핑이 들어갔던 거거든요. 지금은 북러 관계가 단단해서 거의 뭐 예, 그 동맹이죠.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같아요.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일단 제재가 북한한테 미미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제재 시스템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제재가 교환이 가능한 시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제재 없애줄 수도 있다고 얘기한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북한이 엄청나게 급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보다 몸값은 엄청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내세우는 거는 비핵화, 그러니까 핵국가를 인정하는 거. 인정하고. 네. 아. 그러니까 교환 조건이 바뀐 겁니다. 북한이 비핵화와 미국의 제재 해제라는 교환 구조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거죠. 이제는 뭐 전략적 모호성 이런 거 그렇죠. 가지고는 이제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날 수는 있는데 그리고 북한이 그때는 저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되는데 북한 이 북한 건국 이후에 이에는 이에 눈이 북한식 방식인데요. 2018년에는 북한이 미국의 약속만 믿고 동창리와 풍계리 없앴죠. 없었습니다. 네. 이거는 초유의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상을 받아준 겁니다. 네. 경제식으로 얘기하면. 네. 근데 그때 뒤통수를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는 외상은 안 된다는 것이고 현찰로 내놓으라. 그러니까 와서 협상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줄 수 있는 걸 내놓는 걸 보고 만족하면 나오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북한 특별히 이 북미 관계의 개선과 김정은과의 관계 개선을 그렇게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트럼프가 네. 약간 복합적인 게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잘 아는 관심 땡땡, 우리가 그렇게 두 자로 주는 관땡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확실히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거는 뭐 이미 증명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도 콜라를 먹는 걸 보고
술 엄청 잘 먹게 생겼잖아요. 술 한 잔도 안 한 해요. 잔도 안 해요. 한 잔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네.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사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늘 평화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자기만 유일하게 미국에서 자기 있을 때 새로운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자기가 전쟁을 없앴다. 그러니까 8개의 전쟁. 그것도 사실은 과장이지만 그리고 재임 때 취임사의 마지막이 2기의 자기의 맨데이트, 다시 말해서 제일 중요한 주제는 피스메이커다. 사실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되라고 한.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 되겠다고. 예, 하고. 그게 이제 예. 피스메이커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트럼프는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는, 그러나 미국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북한이 트럼프는 자기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네. 통해서 이란 핵에 대한 네. 뭐 그게 근본적으로 제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방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우려를 불식시킨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란하고 북한의 핵 수준은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잖아요. 네, 천지 사실 차이죠. 저기 우려 수준이고 여기 저기는 현실이니까. 아직 개발 단계고 여기는 완성 단계니까요. 그게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야, 그러니까 그걸 해결한다면 그 꿈에 그리던 노벨상도 멀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 인수위를 해가지고 말하라고 해서 CBS 기자가 50일인가 60일을 이게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그때도 자기는 이 북한 이것을 비핵화하는 게 자기의 많이 할 수 있는 최대 업적이라 그랬고, 최근에 팍스에서 몇 달 전에 팍스에서 한 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 8개 7개를 해결했는데 이거 정도로는 노벨상은 힘들겠지. 그러면 결정적으로 러우 전쟁이나 북한 정도는 해야 되겠지. 그렇게 얘기했고, 또 특이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그 기독교 근본주의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북한하고 러우 전쟁 정도는 해야지 천국에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거다.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고 기자들이 네. 그 농담이냐고 나중에 백악관에 재차 질문을 했는데 농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네. 심각합니다, 본인은.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화답했잖아요. 네. 예, 뭐 불행히 회담은 불발됐으나 그런 언급만 한 것만으로도 한반도에 온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서 일단 마무리가 됐는데 한 가지만 더 보태면요. 북한이 저랬을 때 트럼프는 자주 삐지고 화를 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을 못 만났을 때 강경한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진핑한테도 이번에 안 만난다고 또 얘기했고 푸틴한테도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고 막 화를 냈는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김정은은 이번 기회에 대해서 섭섭하지 않고 다음 기회를 그러니까. 여기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자, 한미 정상회담 관세 협상. 뭐 저희가 이 관세 협상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상 문제이기도 하고 다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다 해설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관점에서 한미일 중 혹은 북한 요 역학관계가 지금 에이펙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큰 변화들이 모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이 그 다음 스케줄이죠. 요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정상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핵폭탄 같은 발언이 중국에게 부여된 거거든요. 핵을 주면 지키겠다. 사실 지키겠다는 의미보다는 더 공격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로 충분히 중국에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일단 한중 관계는 누가 봐도 최악이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망가지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로 사실은, 왜냐하면 윤 정부에서 왜냐하면 한미일이 거의 동맹 수준까지 갔으니까요. 그리고 대만 얘기를 계속 하니까요.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제가 뭐 지난번에 전성절에도 갔고 이번에 해외 국감에 가서도 중국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훨씬 더 조심스럽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봤을 때 한국이 미국을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느냐 또는 변수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본 같으면 중국으로서는 일본을 구태여 만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논외죠, 그건 논외. 윤석열도 마찬가지. 우리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가면 미국과 일본하고 직접 얘기하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변수적 성격이 있어야 네. 한국한테 손을 내밀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 관련 자율성이든지 뭔가 뭐 완전히 독립하지 뭐또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건 다 아는 건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는 것을 계속 지금 계산하는 건데 그래서 대만 문제라든지 이 주한미군이 역할을 바꿔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공동전선에 가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걸 주시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나온 그 말은 예. 폭탄 발언인 거예요. 예. 저는 제 생각에 바로 끝나고 저는 중국 측이 이미 예. 그 부분을 실언이 아니었더라도 실언이라고 얘기를 저는 했을 거라고 봐요. 했었어야 된다고. 꼭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사실 그게 한중 정상회담을 국빈으로 불러놓고 할 얘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종합국감에서 마지막까지 제가 얘기했던 게 한미일 장관이 뭐 하는 짓이냐. 국빈 불러놓고 그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 혼밥한 거 가지고도 아직도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북경에 이재명 대통령을 국빈으로 불러놓고 북중러 외교장관을 회담을 하는 게 맞느냐. 근데 어제 어찌됐든 시간이 넘어갔고 그다음에 취소됐다가 약식을 했습니다. 발표문이 안 나온 것은 참 잘했다고 봐요. 지난번 한미일 외교장관이 발표문 해가지고 대만 문제라도 들어갔다면 그것과 어제 그 발언과 핵잠수함. 예, 그 발언이 같이 엉겨졌으면 국빈반무 큰일 날 뻔했는데 아마 잘 수습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중국도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미중이 합의에 도달했던 겁니다. 네. 저는 이번 관세 협정에 한국이 덕을 본 것도 역설적으로 일본이 우리한테 끼친 민폐도 있지만 중국하고 이 트럼프는 에이펙 참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걸 아시아 순방이라고 해요. 네. 다자회담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성과가 일본하고 중국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마지막이니까 완결시키고 싶은 그 어떻게 뭐 갈증이 있었겠죠. 있고 이게 전적으로 미국한테 유리하지 않아도 3,500불이라는 걸 지켜내면 이 숫자를 모으면 네. 한국이 가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양보한 측면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문이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11년 만입니다. 그 시도도 됐고 또 전망도 됐는데 그때마다 이루어지지 않다 11년 만에 왔고 뭐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은 첫 만남인데 사실 경제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경제는 그래도 중국하고 뭔가 해야 된다. 그죠? 안미 경중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안미 경미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외교 관계인데 이걸 어떻게 복원시키는 거냐. 경제적으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보면 미국이 저는 트럼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협상에 기재를 하는데 싫지만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 의장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친해서 저의 비밀을 다 알아요. 모든 걸 다 줘요. 서로 의지에. 근데 어느 순간에 의리를 저버리고 신의를 저버리고 그동안의 서사를 저버리면 취약해지죠. 그렇죠. 특히 기울어진 관계에서 미국이 등을 돌렸을 때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하고 러시아나 북한을 요리할 수는 없어도 지금 유럽과 일본과 한국은 바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다른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한 것처럼 근데 우리가 뭐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중국하고 우리가 적이 됐을 때요. 중국이 등을 돌렸을 때 우리에 미치는 경제적 타격, 정치적 타격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국을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한중 관계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된다. 안미 경중을 회복이 아니라 그리고 중국조차도 왜 그러면 윤석열이 저렇게까지 했는데도 한중 관계를 정지시킨 거지 악화시킨 게 아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적대 관계는 된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한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한중 관계를 서서히 회복시켜야 되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신뢰 자본이잖아요. 소프트 파워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사실 지금 미국은 계속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 계속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의 합의가 지금 온타리오에서 방송했다고 캐나다한테 10% 올리잖아요. 지금 이 합의 트럼프 짝짝 지우고 원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음. 저는 러시아도 빨리 오히려 북러가 더 접근하지 않게 러시아도 관리를 해야 돼요. 사실 러시아도 우리가 굉장히 필요하죠.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경제적으로. 네. 네. 그리고 그 핵잠수함 얘기가 나왔지만 이 상황이 한미일 북중러가 돼버리면 우리가 최전선에 놓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한미일 북중러라는 이 경계선을 넘는 상대하고 적어도 관리 차원에서 계속 외교를 해야 된다. 그게 이번에 출발이 저는 한중 정상회담이거든요. 근데 다소 굉장히 중간에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아펙 전후를 해서 네. 서울에서 정식 국빈. 그래서 뭐 호텔도 다 비워놓고 예, 그것도 했었잖아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는데 네. 마지막에 중국이 일정을 이유로 그냥 국빈으로 그래서 사실 이 두 사람을 경주에 부르면서 둘 국빈이라는 동시에 국빈 이거 잘 외교적으로 없는 일이죠. 외교적이고요. 그다음 보통 한 텀에 한 번만.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두 번이지만 재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외교적 프로토콜에서 다시 시진핑이나 고빈방문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법은 따지면. 아니지만 네. 프로토콜.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것도 동시에 그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이제 내세운 건 두 가지였어요. 왜 그러면 그걸 했냐? 제가 알아본 바에 하면 첫째는 협중입니다. 협중 시위. 이게 그 권위주의 국가 중국에서는 꼭 사고가 안 터져도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한미일입니다. 네. 한미일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대만 문제. 그래서 뭐 축소되긴 했는데요. 저는 일단 온 거고 국빈이니까 저는 원래 말인은 너무 빠르고 내년 초에 답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제가 전성절 갔을 때도 네. 우리 언론들은 드디어 북중러가 결속한다 하는데 이건 프레임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나서도 수십 년 만에 삼각회담 안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했잖아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도 안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중국이 미국한테 빌미를 북중러라는 빌미 절대로 안 줍니다. 오히려 북중 그다음에 중러. 근데 사실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러시아하고 굉장히 가까워지면서 네. 중국과 매우 소원해졌습니다. 관계였는데 갑작스럽게 전승절에 참여하면서 네. 북중러 스크럼이 된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걸 참 잘합니다. 북한으로서는 그런 외교 북한이 옛날부터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시계초 외교라 그랬죠. 그거를 성공한 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저렇게 됐을 때 뭐라 그랬냐면 북한에서 야 중국 니들 수십 년에도 안 주는 거 러시아 며칠 만에 주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너무 깊어지는 거는 또 중국한테 부담이 되니 중국이 손짓을 했을 것이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숨통을 틔워줬지만 저는 중국 도움 없이 과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이 이야기하는 건 지금의 러시아가 줄 수 있는 게 미국이 줄 수 있는 것과 지금 제재가 아까 제가 제재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했지만 이걸 완전히 풀어주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풀어주는 게 북한으로서는 필요하죠.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 정책에 가장 도드라진 거는 물론 미국과의 굉장히 그 밀착된 중국을 소외시키고 미국과 편중된 외교를 했다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한일 관계를 매우 그죠 가깝게 동맹 수준까지 올리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그래서 정권적인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반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돈독한 관계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그건 뭐 외교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일 관계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문재인 정부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생각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베 쪽에서 그때는 도발을 했나요? 그러니까 이 과거사 문제를 전제 조건화하느냐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하고 안 하겠다고 우리가 전제 조건화한 적이 있고요. 근데 아베가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위안부 합의였습니다. 근데 그 위안부 합의를 딱 전제 조건화했습니다. 되돌려라. 원래대로 해라. 그리고 그때 딱 나온 게 대법원 판결이야. 강제노동이었습니다. 이 두 개를 한국이 굴복하지 않으면 한국하고는 의미 있는 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그때 미국과 아베와 트럼프의 관계는 최상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실은 밀리는 거였고 말씀하신 윤석열 정부는 그거를 항복한 거죠. 우리가 항복한 겁니다. 사실상. 그걸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보다는 부담이 적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한 오히려 역전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워낙에 일본 쪽으로 가버렸으니까 이거를 땡기는 데 대한 부담이 적었습니다. 근데 네. 실제로 이미 합의한 거에 대해서는 변경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한 거에서 시민단체들은 엄청나게 사실은 그렇죠. 실망했었습니다. 예. 사실. 그런데 워낙 실용적인 분이다 보니 예. 양자가 서로 전제 조건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은 그때 아베보다 지금 훨씬 더 입지가 약하죠. 약해졌다. 예. 그래서 우리만 전제 조건화하지 않으면 한일 관계는 실용적인 거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발적인 거 계속 나오겠죠? 다카이치 사나이는 그러니까요. 할 겁니다. 예. 이시바하고는 또 다른 결이잖아요. 영토 문제, 독도 문제 다 나올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비판을 하되 예. 거기 이제 끊지는 않는 거죠. 어. 그런 점에서 일본도 자기 국내 정치, 자기 지지 계층을 위해서 이번 약속 대련하고 하기에는 좀 기분 나쁜데 그 정도의 한계가 있는 관계까지 비판했다가 실용적으로 복구하는 좀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외교라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중국과도 관계 회복을 하면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의 한미일 뭐 동맹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동맹으로 가면 안 되죠. 그거는 안 됩니다. 한미일 관계가 전 정부보다 더 소홀해지지 않는 것들도 견제하면서 네. 그리고 또 북한과의 관계에서 또 페이스메이커 역할도 하면서 야 이거 정말 어렵다. 제가 본 역대 정부 중에 이렇게 어려운 대외 환경과 외교 문제를 갖고 시작하는 정부는 없죠. 처음이고 예. 그렇게 치면 지금까지는 선방하고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물론 가십 수준이기도 합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아까 기독교 근본주의라든지 뭐 이런 쪽에 지면이 많고 또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 과연 결이 맞나 저 사람이? 그래서 사실 뭐 그랬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첫 만남이 성사됐는데 첫 만남 이후에 비교적 훨씬 더 이 서로 간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괜찮아졌고 그 기반 하에서 이번 합의도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게 꽤 많아요, 정말로. 우리 조선이라는 반도체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제조 부활, 저는 뭐 그것도 일종의 신기루라고는 생각하지만 예. 우리만 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럼요. 근데 지금까지 미국한테 그걸 가지고 뭐 말이 제가 좀 과장하자면 되돌아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터프 가이라고 얘기하는 한미 간에서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가진 지렛대를 가지고 이렇게 버텨낸 게 없었거든요. 없죠. 예. 그게 사실은 조금 작동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 아니면 못하는 정말 어제 아마 조선이란 얘기를 아마 수십 번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1,500억, 3,500억 네. 중에 1,500억을 뚝 잘라서 사실 이건 한국이 주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한국이 투자 판단하고. 왜냐하면 돈을 줘봐야 쟤네들이 어디다 쓸지 그래가지고 다 완전히 망가졌어요. 다 말아먹을 네. 수 있어요. 제가 거기 갔었거든요. 네, 신의조선소에.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진짜 한국이 해야 됩니다. 한국해야 되고 이 도크 자체가 없습니다. 큰 예. 배를 만들 수 있는 도크 자체가 예. 없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미국은 여전히 이제 트럼프가 한국과에 가서 이 기울어진 관계를 최대한 이용한 건 맞는데 결국 우리 도움 없이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것이고요. 그렇죠.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조지아주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모욕적인 일이었지만 미국도 아뜨거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본한테 오히려 비자를 먼저 주겠다고 얘기한 것도 지금 저렇게 98% 공정이 끝났는데 가동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사서 이게 무슨 에스타가 가지고 와가지고 이래도 된다 그런 거 만족하면 안 돼요. 아, 그럼 정식 비자를 그럼요. 그리고 뭐 맞는다는 얘기를 또 트럼프가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차피 그냥 페이크 모션으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미국의 공장을 짓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사실 한국의 뭐 고용이라던가 한국 내에서 생산해서 실어 나가는 물량은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건 네. 산수니까. 네. 그럴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화이트 칼라 주재원 몇 명을 보내는 게 아니라 숙련된 블루 칼라를 가족 단위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본인의 선택권에 의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거를 저는 사후적으로 실무적으로 한미 간에 협상을 해서 그분들의 2세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미국에 접근해서 유태인이 뭐 이스라엘에 사는 900만 명만 그 커뮤니티가 아니잖아요. 글로벌리 디아스포라 유태인듯이 한국도 이제 한국 이 영토에 사는 사람만 한국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저는 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예. 우리나라가 좋게 여겨지고 예. 한국의 50%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들어오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동남아의 우수한 인력들이 네. 가족끼리 와야지 불법 그러니까요. 체류해서 그렇죠. 3D 업종 해가지고 네. 돈을 보내는 방식은 예. 없어져야 하고요. 미국이 지금의 이거는 사실상 이민자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상 세계의 천재들이 미국 가서 미국을 지금 유지하는 건데 미국이 그 매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게 중국의 일부 유입되는데 우리가 이 기회에 똑같이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동의하면서도 그게 사실은 원래 삼성이 바이든 때 가면서 삼성 내부에서 고민했던 게 화이트 칼라 보내면 경비는 줄이지만 이 기술을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술 유출이 되는데 그런데 엔지니어를 다 보내면 코스트가 올라가.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공장을 가지는 것보다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똑같이 이번에 적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 투자했는데 이 손실이 났을 때 사실 우리가 이 원리금을 낼 길이 없거든요. 없죠. 그런데 미국이 과연 그 꿀뚝 산업을 다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하면서 우리 협력업체들요. 여기 일자리가 줄어들고 협력업체들이 자동차 같은 건 수백 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보완 장치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부가 터프한 추가적인 협상을 더 하셔야 되는 이유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기업들 또 크게 봐서 우리 국민들과의 암묵적인 컨센서스를 내부적으로 굉장히 충실하게 하면서 미국과의 추가적인 협상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번에 그 리더십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안 보이는 게 뭐냐 하면요. 일본도 나가떨어졌고 EU도 나가떨어졌는데 우리 버텼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지금 카나다는 우리를 거의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도나 브라질처럼 대든 것도 아니고 EU나 일본처럼 항복한 것도 아니고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덜 뺏기는 게 다른 나라한테 하나의 모범처럼 작동합니다. 그 저희도요. 그냥 민간 영역 사업적으로 어디랑 협상하다 보면요. 그쪽 실무자 있잖아요. 이 친구가 계속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좋은 결과. 이거 위에 사람들끼리 뭐 대충 하려고 그래도 저쪽 실무자가 계속 똑똑하게 막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말이 맞거든요. 야, 우리가 3,500억 달러를 어떻게 주냐. 그럼 우리 제2의 외환위기금 너는 괜찮냐. 이런 상황에 대한 근데 전에는 아마 그 얘기도 못했을 거예요. 못했을 거예요. 정말 윤석열이 있었으면 다 줬을 겁니다. 일본 이상으로 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끔찍해요. 그 생각하면. 이번 대표단 중에 있는 한 분하고 미국에서 작년 겨울에 얘기했을 때 또 조선도 미국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윤석열이 있었다면 한국의 거제도나 이쪽에 아예 조차처럼 2만 명 내지 3만 명의 미국의 기술자와 가족들을 거기 와서 그러면 비밀도 지키고 군함도 제조하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마 윤석열이 있었으면 그것도 들어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 이것도 앞으로 계속 아마 미국이 법을 바꾸고 안 한 상태에서 비자처럼 존스액트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청 그러니까 일본의 이 조선하고 합의했는 걸 보고 미국의 학자가 이거 일본이 서브 컨트랙터다 라는 결론을 썼어요. 이코노미스트에다가 이거 하청이다.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 국가적인 위상이라는 것도 뭐 또 트럼프의 어떤 포괄적인 그런 거에 대응하면 애처로운 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조선, 우리의 반도체, 우리의 방산, 그죠? 또 우리의 원전 이런 기초적인 그 어떤 그 기술력 또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인 건 분명해졌다. 그러면서도 그 기반 위에서 정말 유연하고 세련된 한미 관계 또 거기서 또 발생될 수 여러 문제를 감안한 한중 관계, 한일 관계를 어떻게 이재명 정부와 스텝들이 해 나가는지 한번 지켜보시기로 그리고 또 하시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여론이 그러니까 저렇게 잘못해도 여론이 없죠. 덜끓지 않잖아요. 네. 중국이 또 여론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중일 중에 우리는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지켜본다는 게 대통령 하기 힘든 동시에 국익을 지키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민주주의, K민주주의라는 것, 시민의 역동성을 기반한 K민주주의의 가장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엄청나게 트럼프가 저렇게 막 엉망으로 하는 상황에서 더 빛나는 민주주의의 선도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또 확인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의회에서 전문가 영입으로 하신 거니까. 예, 저는 뭐 직능 대표의 그러니까요. 충실하겠습니다. 외교안보 해주시고 또 정부에도 많은 어드바이스 해주시고 또 정치권과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외교 아젠다에 대한 가교 역할도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윈스턴 칼리지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하는 거잖아요. 예. 이건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스턴 칼리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위 1%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오면 배움에 돈 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투자도 삶도 모두 잘하고 싶은 배움에 진심인 어른들이 모이는 곳. 맨 마지막에 이제 너의 인생을 작품으로서 살아라라고 했을 때 되게 큰 저한테 울림을 줬어요. 그래서 저의 회사 생활 20년 차와도 올해 또 마주 떨어져서 그럼 나는 나의 남은 인생 동안 어떤 작품을 만들어가면서 살까. 매일 같은 일상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 작은 돌 하나가 던져지고 그 파동 속에서 문득 눈물이 고이는 순간 윈스턴 칼리지 2026학년도 모집을 시작합니다. 지금 입학 등록하고 지혜로 충만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세요. 윈스턴 칼리지는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으며 지금 입학 등록 시 깜짝 놀랄 만한 혜택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